오늘 뭔가 투표율이 하나 집계가 됐는데요. 또 화면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역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외국에 계신 우리나라 분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건 끝났어요. 일찌감치. 근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22대 올해 선거잖아요. 투표율이 62.8%입니다. 일단 이 숫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런데요. 역대 총선과 비교해보죠. 왜냐하면 2012년부터 이게 이런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는 45.7% 그리고 20대 2016년이죠. 41.4% 그리고요. 직전 2020년 21대 23.8% 이거에 비하면 거의 3배 육박한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바로요. 자, 이거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박찬영 교수님. 뭐 시간 제가 한 30분 될 텐데 이 투표율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저 안에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불만들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재외 국민들이 지금 최근에 이종섭 대사건 때문에 소위 말해서 창피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사로 보내느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참 많이 했지만 예. 그동안에 해외 순방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제대로 안 된다던가 또는 이제 홀대론이 있었다던가 또 미국 가서 난리면이 있었다던가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해외 국민들 교민들이 이러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격 이런 예. 부분들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이제 높은 투표율에서 심판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해 봅니다. 최수영 지원이요. 네.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재외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한 재외 유권자가 15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예. 60%가 넘으니까 아까 보니까 9만 2천 명 가까이 9만 투표한 2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 저는 이게 하나의 지금 시그널이 돼가지고 우리 투표율이 지금 변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65%가 넘으면은 아마 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많고 60% 이하로 떨어지면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금 관측이 많은데 이게 저는 사전 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거대로라면 사전 투표율도 높고 본 투표율도 높고 이렇게 보시는 높아질 겁니까? 사실은 요즘에 이제 사전 투표라는 게 예. 일종의 말하자면 본 투표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분할 투표 형식을 띠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높아지는 사실상 투표율이 본 투표율 포함해서 사흘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전 투표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은 분들 혹은 할까 말까 마음을 먹은 분들에게 이게 신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투표율은 60% 제가 보기에 이게 재외선거 투표율도 60% 넘었다면은 본 투표율 그러니까 총합도 예. 60%가 넘을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점칩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있던 선거 총선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선거에 비하면 단연 높은 재외 선거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결과고요. 자, 그리고요. 오늘 선거 관련 여러 가지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추미애 후보죠.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이제 후보가 돼서 총선에 출마하고 있는데 뭔가를 좀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뭔가 총선 이후 상황을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그 헌정사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네. 그게 자칫 자만심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한 표 한 표 주워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의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얘기를 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5선입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6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지금 출마하신 분들까지 다 따져보면 최다선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대표 됐고 법무장관도 했고 근데 저 얘기를 꺼내죠. 인터뷰를 통해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라는 얘기가 있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랬더니까 기꺼이 그런 거 역할 맡을 수 있습니다. 취지를 얘기하면서 헌정사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라는 기대감 이런 게 있다는 거 느낍니다. 본인도 바라는 건가요? 지금? 근데 여기 그 밑에 작은 얼굴이 하나 있죠?
조정식 후보, 여기 민주당 후보인데 여기는 친명으로 아주 꼽히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도 당선되면 6선이거든요. 여선홍전 행정관. 그러면 만약에 추미애 후보하고 조정식 후보가 모두 다 당선된다면 민주당 내 6선 의원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식 의원은 친명이에요. 이거 누가 국회의장 되는 겁니까? 그 가능성 어디가 더 높습니까? 우선 뭐 민주당이 1당을 해야 이제 그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건데 예. 조심스럽게 만약에 1당 한다고 치면은 추미애 대표, 그러니까 추미애 전 대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구 5선인데요. 예. 이게 여성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선을 해도 여성 최초 6선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볼 수도 있고 또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직 사무총장이어서 사실상 본인이 공천장을 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당내 기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천 실무를 총괄했고 사무총장이 이제 공천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의원들끼리 뭐 사실상 이제 인기 투표로 간다고 하면은 조정식 의원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예측 불허다 이렇게 좀 이거 또 어떤 시청자분들은 아니 뭐 지금 뭐 김칫국부터 마주고 계시는 겁니까? 무슨 국회의장 얘기를 벌써 해요. 하지만 만약에 현실화되면 이거 갈등 아닙니까? 또 그러면은? 뭐 갈등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보통 뭐 선수 그러니까 의석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예. 민주당이 만약에 1당이 된다고 하면은 전반기 후반기 뭐 다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나눠서? 때문에 뭐 전반기 때는 뭐 만약에 이제 추미애 대표 만약에 조정식 의원이 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후반기 때는 뭐 다른 분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뭐 분열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또 인터뷰 통하면 질문에 이런 것도 나오는군요. 국회의장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보통이요 벌써? 이제 선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이제 뭐 이번에 되면은 상임위원장 하겠다, 국회 상임위원장 하겠다, 부의장 하겠다, 의장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약처럼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6선 도전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정진석 후보도 있고 뭐 이상민 후보 등등도 다 6선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자 그리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위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보석 신청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옥중 발표가 나왔는데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 재판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 이거 관련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아버지께서는 보석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판사는 분명 전날 보석 신청을 연기하면서 양해해달라, 보석을 위한 조건을 고려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지금 뭐 가족은 판사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고요. 송영길 대표는 단식에 돌입한다는데 저항권의 하나로 단식을 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저희가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송영기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알 거예요.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있잖아요. 그 혐의에서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보석 잘 안 해주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송영길 그 관련된 돈봉투 사건에 가장 상위 있는 게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서 돈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교도소에 있거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말고도 뇌물이랄지 정치자금법 위반 더 큰 범죄가 지금 많이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근데 보석 안 해준다고 해서 단식 돌입하고 저거 뭐 본인의 독립투사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이제 본인이 어떤 이성이랄지 그런 걸 좀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저런 상황이 일반적인 법조인이랄지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석 신청 기각한 것을 당연히 이해하거든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걸 자체를 마치 뭐 사법부랄지 재판부를 뭔가 문제가 있고 마치 권력으로 보고한 압박을 받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미 다 힘이 잃었어요. 나온다고 해서 뭐 현 정부랄지 정권 심판에 뭐가 부담이 되고 그런 사람은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너무 송영길 전 대표를 제가 볼 때는 좀 과대평가를 하고 있고 본인도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시영 전 의원 마지막으로 한 40여 초 남았는데요. 혹시요 송영길 대표가
아니 조국 대표는 저렇게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인신까지 유죄 받았는데 저렇게 활동하는데 나는 왜 안 풀어줍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지금 가장 크게 작동하는 기제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은 직전 당대표였고 예. 자기가 당대표 할 때 사실 지금 조국 대표는 그때 재판받으러 다니느라 바빴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송영길 대표의 조급증과 그런 것들이 법률적 상식을 뒤로 하고도 저런 모습과 저런 지금 단식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박찬 교수님은 송영길 대표 단식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안타깝네요.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돈봉투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예. 본인이 새로운 길을 걷는 그런 예. 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